그동안 이제 제가는 하자에 관련해서 어떤 이 법리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느꼈던 바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중시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그 팁 정도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어떤 하자, 그리고 그 하자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 교재를 보면요, 이 교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자 판정 보수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너무나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자를 판정하고 보수할 때 기준을 따지고 금액을 매기고 이런 쪽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직접 제가 전공한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보수 기준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보수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자 그 금액을 산정하고 어떤 보수를 그 판정을 할 때는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적의 어떤 하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보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드리는 이런 강의 내용에 따라서 그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보수 기술 그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마감 부위의 하자 판정 기준 쪽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감 부위가 하자가 너무나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재랑 이제 판정 기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결로 문제거든요. 결로는 절대로 이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좀 약간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거를 세 번째 시간에 위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시방서라든지 어떤 발주 서류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좀 이제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행정적인 처리보다도 너무나도 이제 이 서류가 미비해서 하자 보수 그 공사 관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비하고 정리하면 될 건가,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공지를 했듯이 2시부터 아마도 그 사이렌이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딱 돼서 사이렌 울리면 제가 이제 강의는 중단할 거고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게 쉬는 시간이 되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이제 1년, 2년, 3년, 4년에서 5년 또 10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처리를 하고 하자 이제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공사 등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분쟁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지 않나요? 하자 보수, 하자 적출하는 회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종종 연락 오지 않나요? 아마도 요새는 이제 빈도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할 때는 아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정보를 다 꿰고 있으면서, 이 아파트는 1년 차다, 2년 차다, 3년 차다 다 알고서 이렇게 이제 관리소장들 아니면 이제 입주자 대표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 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뭔가는 이제 분쟁을 만들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몫을 찾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호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개념이 좀 부족한 우리 소장님들이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전에는요, 그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이제 원래부터 한 뭐 10년 전부터, 10년쯤 됐나요? 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제도가 사실은 거의 이렇게 활성화되지를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자 심사 분쟁 제도가 나왔을 때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하면서 이제 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제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비전문가들이 하자 심사 분쟁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 아웃풋은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하자 분쟁으로 가버리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자 그 적출하는 회사들 아니면 변호사 사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전혀 쓸모없어, 소용없고 어차피 거기 가봤자 소송으로 갈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갑시다. 소송으로 가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하면 당신들이 그런 그 하자의 주는 하자 목적에 꼭 거기 쓸 것이 아니라 현금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쓸 자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소송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왔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가 분쟁 조정 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행동 자체가 구체화가 돼 있고 또 상당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그런 어떤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바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지. 먼저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그러니까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너무 좀 경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하자 문제를 처리를 한다. 그런데 시공사랑 뭔가 삐걱거린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도 아니고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꼭 염두에 두셔서 이쪽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한 돈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다가 아니면 분쟁 조정을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떤 이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할 때 그쪽에서는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자 판정 이런 거를 이렇게 권유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전문가로 하여금 하자 판단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꼭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좀 생각을 하기 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하자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하자를 발견을 하고서 하자를 쭉 이렇게 집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공사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하자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공사에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직영 인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하자 처리를 해주면 참 좋은데 요새 시공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공사들이요. 우리는 AS팀이야. 우리는 본사에서 나왔어. 우리 본사에서 직영이야. 우리 본사 직원이야. 정직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하청, 외주업체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랑 외주업체 직원이랑 외주업체랑 계약을 맺고 여기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외주업체 니네들이 알아서 하자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대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니네들이 맺고 니네들이 접수해가지고 니네들이 보수를 하고 그리고 하자 보수 결과에 대해서 니네들이 책임지고 주민들한테서 입이 다른 어떤 군말이 나오지 않도록 니네들이 조치를 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하는 그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직원 인양하면서 이제 하자를 이렇게 신청을 받고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그 누수라든지 아니면 뭐 변색이라든지 무슨 뭐 마감재가 좀 손상이 갔다든지 이런 거는 잡보수로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 그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뭐죠 이 결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보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보수할 범위 넘어가는데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주민들한테 시달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시공사 본사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서서 처리를 해줄 그것도 아닌 거고요. 실제로 시공사에서는 AS 팀이라고 하지만 팀 자체는 그런 어떤 외주업체를 운영할 만한 그런 수준의 팀밖에는 보통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줄 그런 시공사가 그렇게 몇 개 회사 빼놓고서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하자 처리해달라 하다 보면 이제 언쟁 높아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하자 이렇게 직원이 갑자기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만뒀다. 새로운 인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선 또 하자 처리해달라고. 옛날에 나 모르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민들만 답답해지는 거고. 그런 과정 안에서 나는 직원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믿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고서는 그냥 구두상으로 하자 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면서 모든 근거 자료들이 뭐니 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자 처리를 해달라고 했던 모든 문서라든지 모든 근거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직원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시공사의 그 정직으로 소속이 된 AS 팀원인지 아니면 여기서 외주 처리를 한 그 외주 업체 직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외주 업체 직원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은 거기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잘 다독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벽지를 다시 이제 바른다든지 재시공한다든지 어디 도장을 한다든지 타일을 뭐 이렇게 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잘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보수 처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 아니면 뭐 보수 보강이 필요한 내용들 그 보강이 필요한 뭐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다면 본사에 정식으로 AS 처리를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구두상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근거 자료를 남기면서 항상 AS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근거로 남기고 공문을 가더라도 받았다는 확인을 자꾸 누가 받았는지 전화번호까지 다 써놓고 이름 쓰고 그리고 나서 근거 자료를 꼭 남겨야 된다. 이것도 만약에 썩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그냥 내용 증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근거를 꼭 남기시는 게 나중에 정말로 불필요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자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자 AS 팀, 우리 고객 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일컫는데 그 사람들에서 거기서 제일 결재권자가 누군지 말하자면 그 본부장인지 팀장인지 이런 거를 알아서 그 본사 측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하자 처리 이런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법적인 내용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보를 해주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쟁으로 간다고 할 때는 대개는 이전까지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거를 한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변호사 사무실의 그 사무장이라든지 그리고 변호사 사무장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하자 적출 업체 있잖아요. 하자 조사 업체. 그 사람들을 먼저 내세워서
이렇게 분위기 잡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자 보수 업체입니다. 당신들 하자를 우리가 조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페이스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당신들 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하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소송으로 가게 되고 소송을 가게 되면 현금을 받을 거고 그때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꿰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그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위약금 같은 쪽 이런 것들이 옵션이 또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외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주관으로 하자 조사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차트는 여기 교재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이제 1년에 몇천 건씩 이렇게 그 심사분쟁 그 요청이 들어온다는 내용.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그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쭉 이제 저 재판 결과까지 다 지켜봤던 그 사례인데 하나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제 1심 소송이 이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총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한 8억 6천여만 원 됐는데 승소 금액이 6억 1천만 원 이 정도 나왔다. 이거는 완전 승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금을 받았는데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보니까 사실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변호사 이제 선임료가 이 사람들은 돈을 조금 받아요. 일단은요. 거기 이제 이 미끼가 있거든요. 미끼가 뭐냐면 승소 보수금입니다. 그래서 승소 보수금을 심할 때는 30%까지 달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10%, 20%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하자 적출비가 갖다 500세 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거든요. 자, 그거하고 이제 감정료 500세 되면 한 8천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대 비용 승소 그리고 하자 보수비 이런 것 좀 있지만 또 이제 거기 법원 수수료 있잖아요. 이런 걸 따지고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승소 보수금이고요. 그랬더니 한 50%도 안 남아요. 이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6억 천에서 현금을 쥐었다고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3억밖에는 남질 않는 겁니다. 주민들한테요. 근데 500세대짜리 하자 외벽 보수 있잖아요. 외벽 균열 보수하고 도색하면 2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균열 보수하고서 도색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시공사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데거든요. 시공사가 해주겠다고 했던 건데 그때 작전 세력에 말려가지고서는 결국 소송으로 직행을 해버렸고 선방을 했다 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금을 3억밖에 못 쥐었다. 시공사는 이제는 하자 보수 안 해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상황을 제가 이 소송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2013년도에 이제 그 기준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는 2016년도에 변경된 그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한 거는 이렇고요. 예, 하자 판정 기준의 목적,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거 메모해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이따 제가 이제 전화번호랑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저한테 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문자나 이메일로 주시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 내용, 그러니까, 김성곤 건축사가 작성한 내용이 한 50%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편집한 내용이 한 50%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제가 좀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처리를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 법령입니다. 내가 저 법 제도 쪽이거든요.
일단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기 그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면 이 법 자료 다 나오잖아요.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이게 긴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자 판정 기준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강의하는 거를 이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이제 저 기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꼭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준 자체가 좀 허접하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항상 일단 첫 번째로 저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자 처리를 할 때는 꼭 이 기준을 다운받아서 이걸 항상 옆에 두고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